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사안전기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종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세미나가 이렇게 큰 규모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와서 보고 좀 당황했는데요. 연습을 더 많이 할 걸 그랬습니다. 예, 디지털라이제이션하고 인적 요인 및 선언 휴식 시간 이슈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학회 기간에 하긴 하지만 세미나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것보다는 좀 이런저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지금 자율운항 선박을 포함해서 다양한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 소개가 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인적 요소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연구들, 또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 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AI나 IoT나 5G나 또 빅데이터나 블록체인,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기술들이 사실은 회사 산업 분야에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 이런 기술들의 총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다양한 연구들을 보시면 AI 같은 경우에 지금 2021년도에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AI를 이용해서 여객선에 항로를 최적화했을 경우에 연료에 안 되네요, 포인터가. 연료가 약 3%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는 게 네, 3% 정도 세이브가 된다라는 게 연구가 됐었고요. 또 AR을 이용해서 AR이나 VR 기술을 통해서 상황 인식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연구였었고요. 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shipping이나 네이버리나 오션 측에서 모든 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 세이빙 오퍼레이션 어널리시스나 스케줄 매니지먼트, 플릿 오퍼레이션, 세이프 오퍼레이션, 컨디션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 어널리시스가. 이걸 통해서 선박의 운항 효율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운항 비용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연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 센서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자율운항 선박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는 게 센서 데이터인데, 센서 기술인데, 그걸 통해서 상황인식을 높이는 것, 또 기관실 쪽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모니터링하는 센서를 통해서 최적화시키는 것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실제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보호 측면에서 보시면 원격으로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해양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센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언더워터 노이즈 부분도 센서를 통해서 식별을 하고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 같은 경우에 논문에 의하면 IoT is the connection point between the physical world and digital worl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약 안전 부분에 있어서 43% 정도의 향상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비용 저감 측면도 40%, 그다음 환경 모니터링이 40% 정도 향상이 된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해운 회사의 전문가들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한 건데, 그 대상자들 전부 다 똑같이 대답한 게 뭐냐면 2023년까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모든 선박에다가 IoT 기반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라는 응답을 했었다라고 연구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AR, VR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모습은 AR을 이용해 가지고 그 극지에서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을 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시츄에이션 어웨이니스, 그러니까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향상된 정보를 제공한다. AR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했었던 연구에서는 VR을 이용해서
퇴선 훈련을 교육을 시켜 봤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롱텀 메모리, 즉 일반적인 교육보다는 장기 기억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게 식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메인터넌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AR, VR 기술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계의 요구를 보시면 비용 측면에서 지금 왜 자율운항 선박을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느냐를 보시면 뭐 비용 저감 측면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산업계에서는 약간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만 데드웨이트의 제너럴 카고 같은 경우에 약 한 22% 정도의 트랜스포트 코스트 세이빙이 가능하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인 프로젝트, 잘 알려진 프로젝트인데 선박의 운항 효율을 증가시킬 경우 25년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약 700만 달러 정도의 코스트 세이빙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자율운항 선박 같은 경우에 전기 추진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이 많이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또 한 논문에서는 약 6% 정도의 코스트 연료 세이빙이 가능하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구역이 없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체의 무게가 감소를 하고 저항이 감소를 해서 6% 정도의 연료 소모의 세이빙이 있다라는 게 연구 보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라 베클랜드라고 하고 뭐 유명한 프로젝트인데 이걸 통해서 하루에 100대의 디젤 트럭에서 나오는 이미션을 탄소나 우리 GH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우리나라는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지금 잘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빅데이터, 이 내비게이션을 통한 빅데이터 아날리시스를 통해서 해양 사고를 약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연료 소비도 3%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스마트십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 스마트십 테크놀로지의 큰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 커넥티비티, 스마트 컨트롤, 스마트 에너지 이피션시, 스마트 메인터넌스 및 오토노머스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기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AR이나 IoT나 빅데이터나 AI 정보 기술들이 하나씩 다 적용이 돼서 스마트십 테크놀로지로 소개가 되는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조선 빅3가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뭐 현대중국 같은 경우는 ISS라고 해서 스마트십 명칭을 저렇게 칭하고 있고요. DSM에는 이제 DS4라고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에서는 SB3라고 해서 스마트십들을 저런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HMM에서 플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지금 가서 저도 한번 봤었는데 하루에 약 8,000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용량은 한 1TB 하루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 항로, 최적 스피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기술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지금 유럽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해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각 나라에서 나름의 개념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이제 선두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도 작년부터 R&D를 통해서 국가 R&D를 통해서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코어 테크놀로지는 인텔리전스 내비게이션하고 머시너리 오토메이션, 퍼포먼스 데몬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가 주요한 코어 테크놀로지고 거기에 서브로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IMO 차원에서는 현재 아시는 것처럼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규정 검토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지난달에 있었던 MSC 104차 회의에서 일단 자율운항 규정 검토 작업에서 식별된 사항을 보시면 크게 4파트로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커먼 갭 앤 팀 중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meaning of term master crew responsible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책임이 뭐고 저 사람들의 정의가 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식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IMO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unction of remote control station, 리모트 컨트롤 스테이션의 기능이 정확히 뭐냐라는 부분하고 리모트 오퍼레이터를 선언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큰 틀에서는 뭐 선언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주장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그 이면도 있거든요. 그거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터미널리지가 이게 맞는 거냐 아니냐. 마스라는 것도 사실은 용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 IM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뀌게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Development of New Instrument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IMO에서는 새로운 협약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가닥을 잡았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MSC 104차 회의에서 자율운항상가 가칭으로 이제 마스코드라고 하는 협약을 개발하기 위한 로드맵을 내년 4월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로드맵을 개발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내년 4월까지 로드맵이 완료가 되면 그걸 바탕으로 마스 협약을 개발을 할 것이고요. 자율운항 선박 협약을 개발을 할 것이고 개발이 된 다음에 지금 IMO의 타겟은 2028년 1월 1일에 협약을 발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요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이후로 협약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기술된 개발들은 사실은 협약에 의해서 적용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인터림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성 어떤 문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걸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 쪽에서 제가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자, 요런 이제 기술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배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뭘 준비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은 타이타닉 사고하고 헤럴드 오브 프레이 엔터프라이즈가 다양한 우리 큰 사고들 중에서도 선박의 인적 요소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쳤었던 사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이타닉 사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났어도 비슷한 사고는 또 발생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사고 난 다음에 원인 조사를 했고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왜 똑같은 사고는 계속 발생을 할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서 비슷한 사고 사례인 코스타 콘코르디아하고 세월호 사고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를 한 사고 조사 보고서가 있을 텐데 그거하고 세월호 코스타 콘코르디아하고 세월호하고 그 논문으로서 사고 원인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것들이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월호 같은 경우는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걸 다 모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원인이 식별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식별된 원인을 개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요구도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큰 틀에서는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를 찾았었고 그런 것들이 보면 뭐 세이프티 듀티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 브릿지 팀 어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식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개선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서는 교육을 강화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선박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선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사실은 그 장비에 친숙하지 않아서 그 장비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그게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논문의 결과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교신으로 참여했었던 연구에서는 HPX 모델이 있는데요. 리모트 오퍼레이터가 이제 자율운항 선박을 컨트롤할 때 어떤 오류 요인이 있을까에 대한 연구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모델이고 거기에 적용된 거 보시면 제일 위에 external factor에서 1 ABC, 2 ABC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에어를 만들어서 그것들이 뭐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었고요. 이걸 베이지언 네트워크로 분석을 했고요. 굵은 선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식별된 사항이 당연히 리모트 오퍼레이터의 제일 왼쪽에 보시면 컨디션 오브 오퍼레이터, 리모트 오퍼레이터의 상태가 영향을 전부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강하게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 의미가 있는 거 보면 지금 저도 잘 안 보이는데 failure correction known problem인데 알려진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그걸 간과하면 그것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쳐서 결국에는 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의 리모트 오퍼레이터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람의 핵의 능력도 중요하고 또 알려진 그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크게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분 이내로. 알겠습니다. 요거는 리모트 오퍼레이터한테 무슨 기술들이 지식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 건데요. IT 기술, 세이프티 기술,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날리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노르웨이의 연구 보고서가 되겠고요. 논문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 발표 자료에도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한 건데요. 리모트 오퍼레이터들한테 이런 핵의 능력들이 필요하겠다. 중요한 것은 표시되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 기존과는 다른 정보들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 휴식 시간과 관련해서는 유럽에서 이제 도버웹을 왔다 갔다 하는 6시간 맞교대를 하는 선박에 대한 사례를 연구한 건데요. 결국에는 국제를 항해를 하면서 6시간 맞교대를 하는 선박은 최소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례를 IMO에다 보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휴식시간, 선박사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MSC 104차 회의에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STCW 협약을 전면 개정을 하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30 몇 개 나라가 제안을 했고요. 이번 회의에서는 시간 관계상 결정은 못했지만 내년에 있을 105차 회의에서는 결정을 해서 STCW 협약을 전면 개정을 할 건데, 그 전면 개정을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협약에 녹여내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면 개정을 하는데 약 4년 정도 걸릴 테니까 그 후에는 아마 우리 자율운항 선박이 다니는 것과 발맞춰 가지고 개정된 협약에 의해서 새로운 교육들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른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 휴식시간 규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IMO에서 별도로 따로 논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요점은 뭐냐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이걸 공론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IMO에서 논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조금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걸 교육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어야 되고, 이 협약에 잘 방영이 되어서 그게 또 전 세계 선원들한테 잘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질문도 따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